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뭡니까? 뭐예요? 네. 마리오 뭐예요? 슈퍼 마리오? 네, 그 슈퍼 마리오 저 얼마 전에 영화 나와서 뭐 네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쳤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뭐 그거 보고 오셨어요? 네, 둘째와 함께 4DX로 같이 봤고요. 아. 둘째하고 같이 커플티를 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평상시에 이제 왜 그래 이제 뭐 사복을 입다 보니까 네. 입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매일 제가 여기 또 나오기도 하고, 아 근데 사복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막 무슨 저 레깅스 입고 못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제한이 네. 근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위에 이제 하나를 또 입었었는데 아. 저녁에 되니까 조금 제가 더워가지고 일단 네네네. 뭐 위쪽에 걸 하나 아 가벼운 벗었습니다. 자켓 정도 하나는 입으셨는데. 네네, 그렇죠, 있어요. 이렇게는 못 나오죠. 일부러 벗으신 거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슈퍼 마리오.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그 영화는 저도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보긴 했는데 영화는 그냥 그냥 즐기면서 볼만할 정도는 네, 만들어 놓은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슈퍼 마리오 오늘 티셔츠까지 입고 오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PPL 아닙니다, 절대.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장도 그렇게 좀 내용과는 네. 상관이 없죠. 아, 오늘 전혀 말씀 주신- 상관없습니다. 네, 내용 할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주식도 없잖아요. 닌텐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같이 좀 장이 신났으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장은 별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일단 전체적인 그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하루였는데요. 실제 지난주 상승했던 미국 증시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17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로 출발했고 기관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지학바이오, IT 부품, 특히 이제 애플 관련주라든지 건설, 곡물 사료, 비료, 농업 관련된 테마주 강세 이게 특징이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곡물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는 곡물협정 회담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참가자가 주목 다짐까지 있으면서 이제 좀 논란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협정 관련된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곡물 협정은 5월 18일로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상승 주도를 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1,800억 이상 순매수, 선물은 4천억 규모까지 선물 매수를 강하게 당겼고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던 엔터 업종은 오늘 이제 약간의 약세 실현을 했고요. 그 외에 로봇이나 AI 등의 테마주도 역시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들면서 특히 선물을 1조 원 이상 순매수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200을 4천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현물 순매수세가 집중됐던 삼성전자와 네이버 중심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강세 주도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는데 특히 2차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철강, 의약품, 기계를 제외한 대부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매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등을 오히려 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철강, 유통재의 대부분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엔터주 외에는 매수 업종이 상당히 좀 많았다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전에 1325원대까지 상승 후에 오후장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310원 후반대로 하락 반전했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중심으로 건설업이 강세를 보였고 CJ제일제당 주도로 음식료품도 강세 기록했습니다. 증권과 보험주 강세에 금융업도 상승세를 보였고 1분기 실적 발표한 네이버는 장중 5%대 상승하면서 서비스업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전기전자 경우에는 애플이 호실적 기록한 영향 때문에 LG오너텍, 그다음에 BH 등의 강세가 뚜렷했고요. 네. 반면 최근 상승세 기록했던 의료정밀이나 의약품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HD그룹주 같은 경우에 기계업종에서 HT 현대건설기계나 HT 현대인프라코어 등이 일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세 장중 하락 반전 나타내면서 845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불안한 등락이 반복됐는데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가 강세 보이면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사료나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을 나타냈고요. 운송장비, 부품과 반도체 강세도 보였습니다. 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약세, 오락문화가 하락했고 전기전자, 제약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 중에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결국 수급 쪽을 아까 조금 강조하셨던 것 네, 같기도 한데.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오늘 현물 매수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연속성도 대부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환경이 결국 환율의 환경과 그리고 이제 그게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뭐 마무리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외국인들 순매수 유입은 환경이 좀 지켜지는 만들어지는 구간이죠.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소재주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안 좋으면서 코스닥 쪽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걸 팔면서 이제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분산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수급적인 특징이니까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시장이 좀 달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율은 그래도 좀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2차 전지가 0% 매수 공시 이후에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기한 일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그 미국의 임상 종양 학회라고 해서 ASCO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암학회랑 이제 등등 해서 3대 이제 학회로 불리는데요. 여기에 기대감에다가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제약사 CEO와 회동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삼천당 제약이 지난주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파트너사와 아일리아 바이오로시밀러 계약금이 1,000만 유로 약 14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당초 공시에는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약 5천만 유로 727억이라고 명시되긴 했지만 본 계약 체결 시에 수령한 계약금이 1,000만 유로 정도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삼천대학 제약 매출액이 10%나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고 오늘 7월 3일 이전까지 본 계약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 오늘 삼천대학 제약이 이제 급반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이제 마치 그 아파트 중도금 내듯이 아파트 처음에 계약금 내고 그다음에 중도금 뭐 이렇게 한 번씩 내듯이 그렇게 이제 받는 거죠. 예, 차근차근 이제 그 계약 기간에 따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 연구소도 11일에서 12일 이번 달입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열리는 바이오 코리아 2023 참가하면서 면역 증강 기술과 그 활용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독자 개발한 면역 증강제인 엘팜포와 리포팜이라는 뭐 제품도 소개 예정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도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이게 ASCO인데 여기를 통해서 항암 파이프라인의 연구 결과 발표 예정인데요. 결국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데 유한양의 GC셀, 앱클론, ST큐브, NK맥스 등의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개발한 파이프라인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ASCO가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기 때문에 항암 신약 비중이 높은 국내사들의 존재감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시작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암학회는 AACR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초기 연구 성과를 주로 다룬다고 본다면 ASCO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세부적인 성과가 부각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각사의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부각이 좀 더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바이오 사업을 주요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지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존슨앤존슨 CEO라든지 그다음에 BMS CEO,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니어링 CEO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젠 CEO, 그다음에 오가논이라는 회사의 CEO 뭐 등등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빅파마들과 미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쪽의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뭐 의지가 좀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SCO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인 앱클론, ST큐브를 비롯해서 뭐 차바이오텍, 카나리아 바이오, 녹십자, 삼성전자제약, 바이넥스, 뭐 스티스 바이오, 케어젠 등의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바이오니아가 장중에 아침에 괜찮았었는데 오후장에 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탈모제 관련된 뭐 이야기가 좀 계속 나왔다가 지난주에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급반등을 해가지고. 바이오니아. 네, 바이오니아. 그래서 네.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한가로 가버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오늘
이제 중간에 하한가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요. 네. 자사몰 초기 판매 수량이 기대치 대비 굉장히 하이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 아마존 쪽에 관련된 통관 프로세스 지연도 자사몰과 동시 오픈이라고 기대가 된 부분이 있었지만은 5월 중순으로 지연됐다는 부분도 다소 좀 미국의 아마존 통관 프로세스 지연도 좀 악재로 됐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과 자사몰의 며칠 내로 완판을 기대했었지만은 기대치 대비 낮은 구매율 때문에 좀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용 후에 막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사실 뭐 탈모가 좀 많이 써봐야 기간이 좀 지나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자사몰이나 아마존 구매 관련 일처리가 약간 미흡한 것도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딧 같은 곳에서 이제 레딧은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SNS로 사용되는 곳인데 자사몰 구매에 대한 따른 뭐 이메일이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캠이 아니라는 소문도 돌 정도였다고 하는데 스캠이라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게 스팸이요? 스캠. 스캠. 예, 이게 기업의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서 거래처로 둔갑시켜서 뭐 무역 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스캠이라 하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아마존 쪽에서 약간 뭔가 시원찮게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 보니까 레딧 같은 곳에서 이제 스캠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 정도였다라고 알려집니다. 이걸 이제 이베스트 저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알려져 있던 코스메르나의 가격이 300유로로 올라왔는데 이게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이것도 이제 아마 탈모 관련된 뭔가인 것 같아요. 제품보다도 비싸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품에 대한 뭐 가격적인 이슈도 좀 불거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아마존 출시, 향후에 아마존 출시 이후에 판매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사실 뭐 이상해 보이는 점은 없다. 전형적인 세론 그리고 초기 실망 매물을 보이는데 사실은 코스메르나 제품의 뭐 자체의 염증이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논문에서도 없었고 아직 뭐 배송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염증이나 부작용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결국은 아마존도 결국은 출시가 될 건데 등록 후에 절차가 꼬이고 회사 측이 모든 게 아마존에 대한 입점에 대한 처음 기록인데 시스템 안정화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바이오주들 관심도 좀 많아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 나오는 종목을 보면 이게 지뢰밟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어떤 힌트가 좀 글쎄요, 뭐 사실 뭐 탈모 관련은 정말 되면 정말 대박 아니겠어요. 뭐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탈모 시장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일부 일론 머스크가 극찬했던 뭐 비만제도 이제 국내에 뭐 들어온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가장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정말 이런 제품이 나오고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면 좋아지겠죠. 근데 정말 이제 R&D 기반의 어떤 뭐 신약 개발 쪽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임상 쪽은 우리가 뭐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막 설명하는 리포트가 써져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그쪽에 관련 섹터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좀 쉽지 않은 공간인데요. 다만 이제 뭐 전통 제약사라든지 뭐 CMO 이런 쪽은 괜찮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지금 뭐 비만 치료제나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최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CMO 관련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등등 포함한 관련 CMO 관련 쪽은 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쪽은 오히려 좀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좀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뭐 탈모나 이런 쪽은 사실 뭐 발라봐야 알죠. 그리고 또 효과가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탈모 약들이 이제 대체로 먹는 약들이 많았다면 이 네네. 친구는 이제 바르는 탈모 완화제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뭐 RNA 기반의 뭐 새로운 신기술이 아마 적용이 좀 되면서 기대를 좀 했었고 거기 따른 좀 상승이 분명히 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한가까지 가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군요. 뭐 네. 누구 말씀대로 이제 정말 탈모나 비만 뭐 이런 것들 정말 노벨 상감 아닌가요? 그 근데 탈모 아까 치료제는 그 코스닥 약세 부분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상장기업들이 다음 주 15일이 이제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마감일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종료를 해야 되는 마감 시한이 이제 15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흑자건 적자건 무조건 재무제표로 공시를 해야 되는 해야죠.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이 사이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요 마감 시한에 목전에 다다라서 나오는 기업들은 뭔가 좀 찜찜한 아이들이 많은데 분포로 봤었을 땐 코스닥 기업들이 좀 많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 우려가 오늘 이번 주 시작되면서 바로 조금 영향을 주고 사실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 조금 걸러봐야 될 부분들이 네네.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 잔고도 되게 중요하고요. 바이오 쪽에 그렇죠. 신용 잔고 목에 네네. 찬 종목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좋으면 이제 30% 이상 시장 변동, 그러니까 뭐 이렇게 30% 좋아졌다 그러면 공시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은 좀 빨리 공시가 이루어지겠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회사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정유주 한번 볼까요? 네, 뭐 유가 반등이 있었습니다. 뭐 WTI가 4.3% 상승했지만 사실 이게 70달러가 또 무너졌던 자리였습니다. 자발적 감산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강하게 튀었다가 80달러 선도 못 지키고 다시 70달러까지 깨졌는데요. 지금 WTI가 4.3% 상승하면서 그나마 70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4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위험 자산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블라드 총재가 침체 우려가 과장됐다고 평가하면서 위험 자산 강세에 영향을 미쳤죠. 블라드 총재가 아주 대표적인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6월달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지표 베이스로 가면서 본인도 어떤 뭐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쪽이 열려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약간의 좀 위험자산 강세에 좀 영향을 줬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유가가 올라서 SOL이라든지 뭐 흥구석유, 그 다음에 뭐 GS 등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특히 이제 약간의 유가라기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나타냈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서프라이즈다라고 평가까지 받으면서 특히 이제 AMPC 관련된 세액 공제 수혜가 또 전망된다는 좀 입장이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 부분을 영업이익으로 인식할 계획으로 나타나 있고, 1분기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AMPC 관련된 금액까지 2분기에 소급 적용할 거니까 배터리 부분은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적자가 나오더라도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 관련된 2분기 영업이익을 4,497억으로 추정하면서 1분기가 좋았는데 1분기 대비로도 영업이익이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가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SK온과 화학이 전사 증익을 견인할 것인데, SK온 영업이익이 아마 1247억 적자 수준이니까 전분기 대비 2200억 플러스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SK온과 관련된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인다는 겁니다. 적자폭이 계속 축소될 거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 1, 2 공장의 수율 개선에 따른 영향도 긍정적이다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하나증권에서 좋은 리포트를 냈는데요. 다만 이제 유가 관련해서 정유주에 베팅을 할 수 있을까 부분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고민이 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아시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쪽으로 보내는 원유에 대한 OSP, 원유 공시 판매 가격인데요. 이 OSP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 프리미엄 가격을 더 붙여서 판다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쪽이라면 기존의 원유 기준가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격을 빼서 마이너스로 이제 더 줄여서 이제 판매를 한다는 싸게 겁니다.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OSP가 올라가게 되면 원유를 아시아 쪽에 프리미엄 그걸 더 붙여서 판다는 건데요.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람코가 6월 아시아양 OSP를 이제 하향 조정했는데, 라이트는 2.55달러, 그리고 이제 미디엄은 2달러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포지션을 한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실제 석유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MS라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위에 유럽은 올린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스웨스트 유럽 쪽은 좀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가가 아주 강세로 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시그널로 본다는 분석도 나왔기 때문에 유가 강세론을 좀 펼치기에는 좀 쉽지 않아서 원유 관련된 쪽을 강하게 우리가 뭐 이제 유가 가나보다라고 평가하기엔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유가 반등이 좀 주말에 있어서 정유주들이 좀 올랐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네. 괜찮았습니까? 네,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제 주가도 좋았고, 최근에 애플 자체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신고가 근처까지 애플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잠깐 하는데요. 실적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아이폰 판매 자체는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시장의 컨센보단 좋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비스? 그래서 네.
서비스 부분. 그러니까 뭐 애플이 이제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서비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목을 잡았던 부품 부족이라든지 공급망 문제가 완료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좋았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애플 제품별 매출 추이인데 보시면 23년 2분기라고 보는 부분들을 가운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1분기 대비로는 줄었습니다만 컨센서스 대비로서는 괴리율이 플러스 4.8이니까 아마 절대로서는 전분기 대비로서는 빠졌지만 컨센서스와의 괴리율은 플러스 4.8이니까 컨센 대비는 좋았던 거죠. 아이폰 판매입니다. 아이폰 네. 판매. 그리고 이제 지금 맥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안 좋았죠. 컨센 대비 마이너스 6.9니까 좀 좋지 못했고요. 서비스 부분은 뭐 컨센 대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쪽에 GP 마진이 71%니까 뭐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아이폰 판매보다는 서비스 쪽이 결국은 이제 실적을 견인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분기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인도 쪽에서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팀 쿡 애플 CEO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해고도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또 이사회는 9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을 승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애플 쪽에서 상당히 좋았고 어제 주가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BH나 뭐 LG에너텍, 하이비즈니스 시스템, RF세미, 뭐 이수 베타시스 등등이 좋았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애플 쪽의 재고 자산 부분입니다. 네. SK증권에서 이제 자료를 좀 따왔는데요. 이번 기준 약 75억 달러의 재고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한 10조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QOQ나 YOR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밑에 보신 거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YOR에도 37%가 급증했고 네네. QOQ로도 10% 정도 급증했습니다. 네네. 지난 분기가 38% QOQ로 급증했으니까 제일 많이 급증했고 이제 10% 정도로 QOQ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 애플 재고 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 둔화의 반등이기 때문에 뭐 이 재고 증가는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현재 재고 레벨은 아이폰 X의 흥행에 실패했었던 2018년 1분기 이후에 최고치 수준의 재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이죠. 근데 이제 애플은 아마 2분기에 재고 조정을 지속할 거면서 강도 높은 오더컷을 이미 1분기부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떨어질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품의 사이클이 재고 정상화가 되면서 출하량 반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아마 재고 정상의 흐름에 주목을 하면서 수요 반등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재고 레벨이 낮아진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하고 비슷해요. 실적은 별로 2분기도 안 좋을 건데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내려올 거니까 이 부분에서 재고 정상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하자. 비슷한 논리로 이 부분도 설명을 SK증권이 똑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같은 논리로 될지는 저도 잘 약간 의문은 듭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했다는 게 이제 오늘 리포트가 나왔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아이폰 관련된 하반기 주가 상승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는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 부품주들은 2분기에 좀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컨퍼런스 콜의 주요 시사점으로 글로벌 매크로 부진에 따른 수요 등향 영향이 있었지만은 아이폰 경우에 예상보다는 수요가 견조했고 아이폰을 포함한 세트와 부품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아마 하반기 아이폰 15 시리즈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신규 XR 기기까지 이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가 모멘텀이 일단 있기 때문에 뭐 물량은 모르겠지만 애플과 관련된 국내 밸류체인 업체들의 2분기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는 NH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BH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네. BH가 간단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 판매량이 전작 대비 저조한 영향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저조할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대비 전사 매출의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BH 한에서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이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리면서 상당히 좀 메이크업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증권에서 애플 아이폰 출하량과 BH 북미 고객사의 매출액 비교인데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애플의 출하량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보시면은 조금 낮아졌는데 2분기가 더 낮아질 거로 봅니다. 애플 출하량이. 그죠? 막대크를 네. 보시면 2분기 출하량이 더 낮아질 걸 보고 3분기부터 회복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매출액을 본다면 지금 BH 북미 고객상 매출액이 올라온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이렇게 2분기 이후에 올라온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BH도 조금은 비중 확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투자 포인트는 전방 산업이나 또는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BH 자체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있다고 보는데 BH는 뭐 하는 회사예요? FPCB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애플의 PCB. FPCB. FPCB. 예, 연성 회로 기판 쪽이 네네.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23년 올해에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의 비중이 17%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FPCB를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딘 상황인데 이 BH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이 1분기에도 메이크업을 했던 이슈이고 이 부분이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 비중이 17%까지 올라오니까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는 부분들이 이제 동사였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이라는 게 우리 왜 차 같은 데 보면 무선 충전 이렇게 뭐 해주는 이게 차에 부착하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폰 내에서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을 뭐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인가? 내부에 보면 요즘에 차량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차량 게 자체. 예, 예, 예.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무선 충전을 하는 그런 것도 네, 모듈 관련 것들이 네네네. 아마 나온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BH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애플이 아마 태블용 OLED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면적 단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외형 성장도 내년부터는 가능할 거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까지는 뭐 LG이노텍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또 주가 올라온 것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뭐 애플이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LG이노텍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캐펙스 증가를 많이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캐펙스 증가에 따른 수익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같이 오늘은 BH, LG이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이 좋았는데 여튼 2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하지만 2분기가 조금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게 힌트신가요? 그렇죠. 하반기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제품 출시가 한 달 이상 좀 빨라질 거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던 거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한 6월 정도부터는 부품에 대한 매출이 잡힐 수도 있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가 아주 부러지기는 좀 쉽지 않고 네. 아마 6월 정도부터는 좀 걸쳐서 2분기부터는 조금 일부 매출이 나올 걸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었다면 2분기는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출하량 자체가 확 줄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신제품이 좀 빨리 나온다면 IT 부품, 휴대폰 부품사가 이제 그래도 6월달 매출이 약간은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를 새로 내놓는 게 굉장히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MR 기기라는 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가 안 나와서 제대로 나오는 건가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높은 재고 상황에서도 수익성 지표는 그렇게 훼손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저 애플이라는 회사를 계속 보다 보면 기계가 운영하는 회사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예, 그냥 진짜 이미 뭔가 최적화되어서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등이 보이고 있어서 네네네. 이게 과연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을 갖게끔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자, 네. 시장에서 뭐 전혀 쓸데없는 게 애플 걱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2차 전지주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테니까 이것도 네.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오늘은 희비가 많이 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주들은 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가운데서도 관련주가 또 많이 오른 종목도 꽤 있습니다. 네. 그 언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긍정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 한국 전기차 공급망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골드만삭스가 내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가 확실하고 기술적인 우위에 있고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 급증이라는 새로운 추세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매출이 2030년까지 미국 달러 기준으로서는 연평균 43% 급증을 매번 할 거다는 거죠. 매년.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제품 수출도 연평균 33%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비전기차 관련 뭐 대미, 대중 수출이 각각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한국 기업의 중국 외 지역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의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은 아마 이제 2030년까지 한국의 전체 대미 총 수출이 대중 수출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본 거죠. 이어서 뭐 전기차
공급망 확장이 한국 기업들 배터리 제품 생산 증가를 가져오면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연 0.3%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 때문이라고 분석을 한 한국 겁니다. 기업이 중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를 이제 많이 만들게 되면 네. 당연히 그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들 또 많이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 수출 금액이 특히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그 수출 금액보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수출 금액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네, 그리고 아. 전체적인 뭐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네. 올릴 정도의 수출 증가를 2차 전지가 담당을 할 거라고 본 거니까 네. 2차 전지의 성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매출 볼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좀 센티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오늘 입장이라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볼 때 중국 시장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당연히 CATL이 늘 1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아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계속 이제 설명을 해왔던 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그게 약간 좀 불편한 어떤 자료가 좀 나오긴 했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 순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중국에 판매된 배터리 사용량 제외,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한 중국 거죠. 빼고. 네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 표를 보시면은 2022년 점유율이 29.3%인데 23년 점유율이 28%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죠? 1위는 맞습니다만. 근데 2위 CATL이 치고 올라오네. 네. 중국을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19.7에서 24.4로 올라왔습니다. CATL이. 네. 그러니까 중국 제외 어딘가에 많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어디로 수출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경계 요소였거든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네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19.3에서 18.5로 좀 빠졌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테슬라 쪽으로 향이죠, 많이 나가죠. 대체로. 예, 맞습니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SK온도 많이 빠졌어요. 15.2에서 10.9로. 오히려 빠졌어요. 네, 4위지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9.5에서 10.1로 비슷하고. 약간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CATL의 약진이 중국 시장 이외의 글로벌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약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저 BYD도 올라온 수준이 엄청 큰 거예요. 뭐 절대량은 적지만 예, 0.3에서 1.7이 된 거잖아요. 5배나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글로벌리 다 치면은 BYD가 아마 2위일 거예요. 중국 시장까지 치면. 네네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집중됐는데 이 지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지표잖아요. 네. 그럼 BYD도 0.3에서 1.7이니까 뭔가 세게 잘 팔고 있다는 거죠. 어디엔가. 유럽이나 뭐 미국 지역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디엔가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경계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센티적으로 약간 좀 아까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일부 이런 뭐 지표가 나오면서 약간 센티적으로 좀 좋지 못한 센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을 띄워주시면 해외 쪽에 이제 외신인데요. 베를린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독일 쪽 기가팩토리 쪽에서 모델 Y 저가 모델의 BYD 배터리 탑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BYD가 일단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럼 대신증권에서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리포트를 제목이 하이리스크 로우 리워드, 그러니까 뭐냐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단기 과열 구간 리포트로 낸 겁니다. 대신증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가 한 27만 원 정도 제시가 됐는데 뭐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종가 기준보다 높은 목표 주가이긴 하지만 그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주가에서 다소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좀 주춤한 단기 과열 구간이다라는 어떤 내용의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약간 센티적으로 또 꺾어버리는 부분도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의 좋은 이야기와 이제 일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센티가 꺾이는 약간 몇 가지 팩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이제 혼조세를 보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아까 뭐 좋았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성우 하이텍, 필옵틱스, 뭐 MK전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특히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10년간의 상품 공급 계약을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대방과의 계약 조건 때문에 뭐 전체 공급 계약의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시가 안 나왔고요. 10년간의 공급 계약으로 해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기대감을 높이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2차 전지주가 일부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는 이제 하락을 했고 일부 종목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희비가 엇갈렸고 셀업체들 그러니까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삼성 SDI는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재주와 셀업체들 그리고 일부 다른 종목들과도 약간 서로 좀 차별화된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전방송이 여전히 견조하다. 지금 미국의 4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비 48%나 급증했고, 그다음에 BEV 기준 역시 이제 49% 급증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17%, 유럽의 성장률 둔화는 약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성장률은 여전히 가파르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최근에 재고 증가세가 보인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북미 시장에서.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경계를 할 요소인데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3분기에서 23년 초까지 배터리 섹터가 주가를 하락했을 당시에 테슬라가 재고 증가를 그때 당시에 했고 메탈 가격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 관련된 배터리 섹터의 주가가 이제 조정의 빌미가 제공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경계를 하자는 리포트도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AMPC 수혜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큰 폭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셀업체이기 때문에 소재주보다는 지금 셀메커에 대한 비중 확대는 지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IRA 1차 보조금 대상 22종입니다. 뭐 쉐보레, 캐딜락, 크라이슬러, 포드 등등이 나와 있는데 22종 가운데 배터리 공급사가 어딥니까? 대부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거든요. 네네. 파나소닉하고 CATL은 뭐 몇 개 모델이 안 됩니다. 뭐 한 3개 테슬라밖에 모델이잖아요. 없네요. 예. 예. 22개 중에 19개가 한국 업체입니다. 한국 업체가 좋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뭐 공포심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소재주나 이런 것들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이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IRA 1차 보조금 대상 22종 차량별 배터리 공급사도 역시 한국이 거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주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시기로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반기 전략을 봤을 때는 결국은 뭐 미국과 관련된 IRA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하반기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결국은 하반기의 수주 증설 모멘텀도 셀과 양극재 중심의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고 이제 유한타 증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LNF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약간 종목에 대한 이슈는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목표 주가를 37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마 이게 거의 지금 현재 주가하고 한 5,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부분들은 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 3분기 이후부터는 분리막 기업, SKIT라든지 이런 종목과 관련된 WCP 이런 분리막 기업에 대한 고객사 다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네. 오늘 뭐 WCP 같은 경우가 좀 언급이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관련 쪽도 좀 보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ATL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의 점유율이 좀 그러니까 중국 제외하더라도 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배터리에 조금 그 심리를 조금 악화시키면은 없지 않으나 그래도 미국 IRA 생각해 보면 역시 22개 차종 중에 19개 차종이 우리나라 배터리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아직 뭐 충분한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PR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뭐 40배, 60배라고 PR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PEG 개념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성장률을 이제 이렇게 PR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뭐 한 배 미만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뭐 PR이 40배, 60배라도 PEG 개념이라면 아직까지는 저평가로 성장률을 계속 구가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좀 더 주가 빠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약간의 추가 첨언을 좀 할 종목이 좀 있는데요. 그 서현이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인 것 같아요. 서현이화. 이게 연휴 사이에 2028년까지 6년 계약을 하면서 3천억 규모의 계약을 했다. 이게 테슬라 쪽에 이제 뭐 사이버 트럭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네. 서현이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오늘 시초가에. 그랬더라고요 오늘. 네. A사의 사이버 트럭이라고. 네. 전기차 회사 예. A사의 예. 사이버. 그래서 이제 이게 수준인데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약간 경계를 하자는 게 뭐가 네. 나왔냐면 하나정부에서 그 말했습니다. 이게 3천억 규모긴 한데 네네.
기사의 3천억이라는 수주를 워딩을 좀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거기다 연간 6년 계약이요? 예, 6년 계약이니까 연간 한 500에서 600억 정도 규정인데 연간 매출액 3조 원 하는 회사니까 사실 뭐 매출 비중은 2% 정도 수준이라서 이 3천억이라는 수주를 너무 워딩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그렇잖아도 약간 경계 멘트가 하나증권에서 아침에 나왔었는데요. 네. 갭 상승을 아주 급등을 해서 시작했거든. 근데 문제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서현이와에서 조회 공시 요구에서 이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이건 뭔가요? 사실무근이라고 회사가 사실무근이라. 공시를, 예. 그럼 애초에 나왔었던 건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기사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이 그 서현이 위화를 커버했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이걸 떠나서 이제 오늘 그래도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마이너스권이 아니었어요. 한 7%대 정도 플러스로 그래도 마무리가 됐긴 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제 플러스권에 유지가 됐는데요. 그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이 미국 전기차 생산을 지원할 공장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좀 캐펙스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주가가 PER 4배, PBR 0.45배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다. 그래서 특정 고객사 비중이 좀 높다는 단점.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 기아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력 아이템인 내외 장재가 내연 기관차, 전기차 모두 사용되고 고객사 전기차 전용 공장에 발맞춰서 시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볼륨 성장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빠질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현이화가 이제 약간 에피소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음봉을 나타냈지만 뭐 여기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많이 급락을 할 만한 밸류는 아닌 거죠. PER 4배, PBR 0.45배니까 뭐 그렇게 급락할 포지션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음봉이지만 오늘 플러스권으로 끝났는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실리콘 응급제 적용 추진을 한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당연할 수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효율이나 수명, 그다음에 어떤 뭐 배터리 어떤 그런 차징을 하는 그런 시간의 단축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대주전자 재료 등과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관련 주도 오늘 주목을 받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차트 하나 보여주시면은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예, 이 사진이 뭐냐면은 중국의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거의 60만 위안까지 올라갔던 그 가격이 18만 위안까지 빠졌었는데요. 8일 기준 배터리용 톤당 10,000위안 정도 상승한 20.6만 위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만 위안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연중 단일 거래일 최대 상승폭입니다. 20위안대 복귀. 가격 복귀하는 걸 반대하는 거를 또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리튬 가격이 빠져서 자꾸 이제 2차 전지가 빠진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논리가 많았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약간 올라오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간 연중 올해 안에는 연중 단일 거래일 최대 상승폭이니까 뭔가 리바운드가 좀 의미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리튬 가격의 상승이 또 소재 업종들에 대한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저 요소가 생각보다 이제 2분기 소재 쪽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도 좀 실망스럽고 그게 계속 2분기까지 이어질 거라는 컨센이었는데 요새 조금 시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메탈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상품 가격이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레깅되면서 상품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탈 가격이 빠지면 상품도 이제 가격이 빠질 거니까 볼륨 성장이 그만큼 없으면 이제 매출단이 하향 조정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 리튬 가격이 이렇게 튀어오르면 또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에 뭔가 매출이 하향 조정될 거야 이런 논리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가격이라든지 곡물 이런 부분도 가격.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곡물 협정 뭐 거기 현장에서 뭐 주목 다짐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협정이 상당히 좀 난항을 이루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곡물 사료 비료 농업 이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설탕 가격이죠. 설탕 가격.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설탕 가격. 예,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4월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149.4, 지난 1월에 비해서 27.9% 상승하면서 이게
1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가격 상승이 인도나 중국 산지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슈거플레이션, 설탕과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려가 되고 설탕 원재료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가격이 연달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를 자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 가격 이제 때문에 대한제당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갔고 그래서 약간의 설탕 가격 관련된 일부 테마가 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선반영되고 주가에 꽤 많이 반영됐습니다. 설탕 가격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의 경계심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이게 반영이 됐고요. 다만 그 설탕 가격 대체품인 보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락? 사카린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카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체인가 이게? 예, 그러니까 설탕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가니까 이제 보락이라는 회사가 설탕의 대체품인 사카린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보락이라는 종목이 이제 반사수혜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또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설탕이 많이 올라갈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오늘 하루 처음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지난부터 이제 꽤 많이 반영되고 주가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설탕 가격이 안 빠지면 사실 좀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음식료품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다만 다음 사진을 띄워주세요. 외신에서 나온 건데요. 러시아가 흑해 곡물 운송을 중단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시장 점유율이 곡물과 관련해서 크게 감소를 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뭐 한정없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이 해외 쪽에서는 이제 곡물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곡물 사료 비료가 막 급등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현재 가격이 좀 그렇게는 쉽지 않다. 이미 우크라이나산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응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의 급등은 생각보다 그렇게 있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그 설탕 한참 이제 뭐 비쌀 때 저 어렸을 때 이제 좀 많이 비쌌잖아요. 나만 비쌌나? 그런가요? 다 같이 비싼 세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설탕을 드셨으면 비싼 줄 아시는 거죠. 아예 어렸을 맛을 때는 못 설탕을 보셨구나.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방문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그때 뭐 커피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 맞아요. 냉면 대접에 설탕물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설탕물 이렇게 막 시원하게 드리긴 했었는데 그렇죠. 비싸니까 이제 설탕이 귀했던 시절이고. 설탕이 귀하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치 같은 거 뭐 하실 땐가 보면은 설탕이 비싸니까 뉴슈가라는 걸 이제 넣거든요. 네네네. 이제. 뉴슈가? 설탕의 네. 50배인가 100배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 요만한 쪼만한 봉지인데 맞아요. 엄청 단맛이 네. 강한. 네,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 궁금해갖고 조금 이렇게 먹어봤다가 와 완전 막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진짜. 뉴슈가는 그 설탕 맛이 아니더만요 그게. 그 써있긴 설탕이 50배인가 이렇게 써있는데 와 그거 먹으면 정말 입안에 하여튼 더러운 맛이.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이게 희석되면 아마 네. 단맛이 그렇게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갑자기 좀 났네요. 그게 한 2005년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탕 이야기하니까 우리 각설탕 녹여갖고 달고나 만들었던 그 시절이 참 기억이 나요. 아 달고나. 네. 예, 그건 제 7살 땐가 2010년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징어 게임 영향이 너무 컸었나 보네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저희 초등학교였나 그때는 굉장히 흥행했었던 어렸을 때 그 아주 물 달고나 하면서 먹었거든요. 네. 뽑기도 했고. 여러분 이거 구한말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고 계시죠. 80년대에도 충분히 그랬죠, 그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또 오해하시네. 구한말 얘기가 아닌데 이게. 자, 그러면 설탕 하여튼 지금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네, 뭐 벤츠가 LG 삼성과 차량용 OLED 협력 소식, 뭐 이거는 예전부터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게 그 기존에는 17.7인치 한 개하고 12.3인치를 두 개를 연결한 형태로 이제 이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출시될 때 두 개를 연결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일체형으로 한 번에 가는 걸 만든다고 하거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LED 디스플레이에 휘어지는 차량용 OLED 이제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휘어지는 걸 만든다고 해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네네. 근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 벤츠의 EQS SUV 마이바흐가 출시되면서 이제 17.7인치하고
이 12.3인치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그러니까 하나로 못 만들고 연결해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휘어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연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사양 기술성 평가 지났고 견적을 검토하는 단계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PS라는 종목이라든지 선익 시스템, 야스, 베셀, 경인양행 등등의 어떤 OLED나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나오면 뭐 물론 이제 보기에는 조금 더 시야각도 좋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시원해 보이고. 네, 그렇죠. 이거 살짝 어느 한쪽에 OLED 같은 거 무슨 도트 같은 거 나가거나 한쪽에 좀 금방으로 미루면 전체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소비자 면에서는 부담스럽고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AS 단가가 네. 올라가니까 본인들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죠. 나눠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그 부품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그럴 것 거예요.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차량이라는 이 개체가 사실 여러 가지 진동이나 네. 다양한 그쵸, 그쵸.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온도도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내구성에 대한 부분 등은 한번 또 시험 부대가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그것까지 구현해낸다라고 그러면 정말 이제 네네네. 이 전장 제품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는 부분일 테니까요. 근데 품질 관리가 안 되면 차를 아예 안 사겠죠. 그렇잖아요. EQS면 아마 제일 그걸 다 갈아야 된다 좋은데. 그러면은 뭐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차를 아예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마이바우 탈 정도면 그런 거 생각하겠냐는 뭐 이런 댓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비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게 이제 마이바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라인업에 그래도 이제 약간 상위 모델급은 좀 많이 내려올 거예요. 마이바우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렇겠죠. 이제 예, 처음에 예, 마이바우 적용하고 그다음부터 예, 예. 점점 S 뭐 네, 맞습니다. 뭐 S 클래스, E 클래스도 그럼 내려올 텐데 내려오겠죠. 벤치라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E 클래스인데 이게 뭐 한 번에 빡 나와가지고 한 번에 다 갈아야 된다 이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E 클래스 안 사죠. 네. 예. 자, 하여튼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한두 개만 더 볼까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로봇 관련주인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로봇 모멘텀의 변화에서 뭐 올해 이제 관련된 초기에는 뭐 램보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 등등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다면은 5월 달부터는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칭이고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언급된 이런 그 말씀드렸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아마 5월 정도 내지 6월 정도에 이제 지금 발표를 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최근에 약세 이후에 바닥권에서 좀 돌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로봇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뭐 KB증권의 이제 리포트 자료를 발췌해 왔는데 결국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다소 좀 올라갔다 빠지는 부분이 보이죠. 이게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증자 참여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아래쪽 보시면은 로봇 기업들이 이제 약세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데 이게 결국은 지능형 로봇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배경이 되고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약간의 뭐 오름세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5, 6월 정도는 좀 보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국회 법안 통과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들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저는 사실 별로 권하지는 않거든요. 테마로 봐야 되겠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쪽이 뭐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뭐 램보 로보틱스가 2조를 넘어섰는데 매출 단위 뭐 그렇게 뭐 100억 정도 됐나요? 작년 물론 올해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100억 했던 회사가 매출이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100억 했는데 시총이 2조 이상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 이게 또 총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일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이것저것 다 내놓으시거든요. 그렇죠. 주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 뭐 징벌적 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저렇게 지금 로봇 관련된 거 흐름 타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법안 만들어갖고 이거 통과돼야만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걸러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뭐죠? 그 최근에 그 무슨 건설기 같은 거 했는데 HD 네네. 인프라 코어? 네네. 네, 그게 이제 좀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 포트에서도 정말 보기 드물게 빨간색 6%인가 오늘 아침 보니까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참 이제는 건설기계도 좀 가는 모양이다 했더니
오늘 또 5점 몇 프로가 하락하면서 정확하게 또 똔똔이 됐습니다. 이 빨간색을 안 보여주려나 봐요, 제 기사에서는. 와, 깜짝 아침에 그 얘기했거든요. 네. 두산,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또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좋았던 섹터들이 좀 빠졌고요.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이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게 오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좋았던 멘토도 빠졌고요. 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네. 아까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일부 좀 종목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순환매가 또 계속 돌지 아니면 또 오늘 연속성이 또 계속 있으면서 오늘 좋았던 게 또 좀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연속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자랑 한번 했거든요. 네. 정프로 그렇게 이상해 보지 말라. 이제 정프로 해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뭐 마감장에서 이렇게 나를 또 매겨버리시네. 자, 일단 뭐 오늘 시황 요 정도 정리하고요. 우리 네. 박근영 부장님께서 또 정리해 주신 다른 섹터들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박근영 부장님의 마켓 힌트는 저희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 자료로 잘 정리가 돼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마리오 의상으로 또 저희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네. 네, 따님과의 그 아름다운 아들입니다. 아들과 네. 커플티예요? 네. 그렇습니까? 따님이라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엄청 오해받겠는데. 네, 아드님과의 네. 아름다운 커플티 모습, 네, 가정적인 모습 아주 교훈적입니다. 오늘도 되게 잘 들어가셔서 행복한 비둘기 가족의 모습 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